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성 김병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솔직히 이 글을 쓰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1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야 할 그날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건 그녀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10년간 제가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었는지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제 아내가 그날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진상에 대해서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1년 전 제가 39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저는 거의 매일 병원을 들락거렸어요. 회사 일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를 혼자 키우신 분이라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담당 간호사가 바뀌었는데 그 간호사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예쁘다는 생각보다 착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환자들한테 어찌나 다정하던지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손 한 번 꼭 잡아드리고 이마에 땀 한 번 닦아드리는 게 마치 친딸 같더라고요. 며칠 뒤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그녀는 살짝 웃으면서 이정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던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정은 씨, 우리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고생하셨죠?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할머니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더 기쁜걸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감사 인사로요. 그렇게 커피부터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그녀에 대해 알아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언니 손에서 자랐더군요. 어느 날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10살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 언니가 절 키워줬어요. 언니도 그때 20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도 미루고 절 키웠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해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 안 계신 저를 키워주느라 언니도 청춘을 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언니 집에서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은 언니한테 붙여요. 그간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죠.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은 씨는 참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 찾기 힘든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여자다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을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고마워하는 언니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됐어요. 어떤 분일까? 동생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워준 분이니 분명 대단한 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처형이 저를 반겼어요.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하면서 어서 오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정은이가 복이 많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매제,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제가 정은 씨 만나서 복 받은 거죠. 정은 씨 키워주신 은혜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어머, 말도 참 잘하시네. 정은아, 이 사람 좋겠다. 처형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처형이 맥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매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다녀요? 아, 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이에요. 과장? 아니, 나이가 40인데 아직 과장이야? 아, 형부. 아내가 당황해서 형님을 말렸지만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아이, 농담이야, 농담. 뭐 요즘 세상에 정규직 다니는 것도 대단한 거지. 그쵸? 아,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는데 처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뭐 직장 다니면 됐지. 요즘 젊은 사람들 백수도 많은데 우리 정은이 복 받은 거야. 문제는 저녁 식사 중에 벌어졌습니다. 처형이 아내한테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은아,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보낼 거야? 아니, 준호 분유값도 있고 형부 사업자금도 필요하고 그래. 아, 응, 언니. 다음 주에 보낼게. 이번 달은 좀 늦어서. 늦긴 왜 늦어? 월급 나왔잖아. 빨리 보내. 형부가 이번에 투자할 때가 있다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결혼할 사람 앞에서 월급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형부 사업자금이라니 동생 월급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근데 아내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알았어. 내일 보낼게. 그래, 우리 정은이 역시 착해. 언니가 널 안 키웠으면 넌 어떻게 됐을지 몰라. 고마워,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나도 진짜 어떻게 됐을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왜 처형은 저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는 걸까? 나중에 둘이서 걸어가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 씨, 그 월급을 매달 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보내요. 아니, 그럼 정은 씨는 뭘로 생활해요? 월급을 다 보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뭐 크게 쓸 일이 없어서 괜찮아요. 병원에서 밥 먹으면 되고 기숙사 살면 월세도 안 나가고 언니가 나 키워주느라 고생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형님 사업자금까지 정은 씨가 되는 건 좀... 오빠, 그건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형부도 사업 잘 되면 나한테 다 갚아준댔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고마움을 갚는 게 아니라 착취당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이 구조부터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죠. 정은 씨, 혹시 결혼하고도 월급 그렇게 줄 겁니까? 결혼하면 저도 이제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더는 못 줄 것 같아요. 이야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난감한 표정의 그녀를 보며 제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무 말 말고 있어요. 상황 봐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다짐한 지 하루 뒤 처형이 저를 부르더군요.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할 말이 있었으니 함께 처형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물이랑 예단 얘기를 하는데 처형이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매제, 예단은 없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어?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예단비도 없네. 솔직히 저희 집도 그리 넉넉하진 않았기에 저도 그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집 사는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무슨 소리야, 배제? 예물은 해줘야지. 네? 예단 예물 하지 말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정은인 부모 없이 커서 예단 같은 거 못하지만 매젠 다르잖아. 한 분뿐이지만 부모님도 계시는데 예물은 매제가 해줘야지. 당황스럽더군요. 아니, 안 하기로 했으면 다 안 하면 되지 한 사람은 해야 한다니. 아이, 처형, 처가가 넉넉하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그리 넉넉하진 않아요. 그냥 둘이서 간단히 반지만 나눠 끼고 나머지는 집 구매하는 데 쓸 생각이에요. 아니, 누구 맘대로? 우리 쪽에 옷이랑 가방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 솔직히 지금 너무 불쾌하네요. 일방적으로 모든 걸 정하시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물은 미리 이야기한 대로 반지만 할 겁니다. 처형께서 예물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예물은 안 합니다. 제가 딱 선을 긋자 처형이 당황해서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매자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정은이 결혼 반대할 거야. 내가 정은이 키우면서 한두 푼 쓴 줄 알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처형과의 관계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형이 정은이 키워주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10년간 정은이한테 월급 받아서 썼으면 그 은혜 다 갚은 거 아닌가요? 정은이가 마음이 여려서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은이 월급은 못 드립니다. 처형 표정이 진짜 흉신악살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일그러지더군요. 정원 씨를 사랑으로 키우셨으니 이제 놔주세요. 결혼하면 저희끼리 잘 살겠습니다. 처형도 그걸 바라시는 거 맞죠? 처형은 제 말에 이를 악물더니 알겠다며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빨리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더 이상 처형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저희는 2달 뒤에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오늘부터 난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절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평수야, 오늘 미안하다. 엄마 몸 상태가 이런 게 아니면 엄마가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아니, 엄마 괜찮아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저 결혼하고 나면 정은이랑 같이 매일 병원 올게요. 그래, 정은이 좋은 애야. 잘 살아야 한다. 그 애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엄마. 약속할게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이미 많이 와 계시더군요. 친척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다들 저한테 축하한다고 잘 살라고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회사 후배가 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이, 부장님, 아니 이제 신랑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마워. 오늘 많이 먹어. 아이, 그럼요. 부장님 결혼식인데 당연히 많이 먹어야죠. 아이, 근데 신부님 진짜 예쁘시던데요. 부장님 복 많으시네요. 그래? 내가 복이 있었나 보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거울 앞에 앉아 있더군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정은아, 예쁘다. 진짜 예뻐. 오빠 고마워. 나 되게 떨려. 손 좀 봐. 막 떨려. 괜찮아. 나도 떨려. 우리 같이 떨자. 그녀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결혼식 앞두고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 말이었는지.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으니까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가 입장하고 제가 입장하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만 남았어요.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고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나? 2분, 3분.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대기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벌컥 열었는데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만 의자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은씨! 정은씨! 저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화장실, 옷장, 베란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메모가 있더군요. 손이 떨리면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전 오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은아! 정은아! 어딨어? 예식장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신부님은요? 없어요. 신부가 없어졌다고요. 예? 신부가 사라졌다고요. 5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버림받은 남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가 도망갔대. 뭐야 진짜? 대박. 결혼식 날 도망가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파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아내가 다니던 병원에 가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단서가 될 만한 곳은 다 뒤졌어요. 밤잠을 못 자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싫어져서 떠난 게 아니라고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내가 살던 원룸에 갔더니 방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옷가지며 살림이며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짐을 놓고 사라졌으면 사고나 사건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짐을 정리했더라고요. 이때 아내가 절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은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모르는 게 있나? 저는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처형한테 혹시 아는 거 없냐고 물었더니 처형도 모르겠다면서 같이 걱정하더군요. 진짜 나도 몰라. 정은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너무 놀랐어. 결혼식에 나도 갔었고 분명히 인사까지 했는데. 처형, 정은이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 없었어요? 뭔가 힌트라도. 글쎄, 최근에 좀 불안해 보이긴 했는데 난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처형이 가족이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거기서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울었어요. 아내가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건진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앉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사실 말하기 어렵지만 나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정은이 소식 알아요? 매제 마음 단단히 먹어. 듣기 힘든 얘기야. 뭔데요? 빨리 말해주세요. 처형은 눈을 깔고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사실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어. 네? 그게 무슨... 결혼식 전날 밤에 그 남자가 찾아온 것 같아. 나도 몰랐는데 옆집 사람이 보고 나한테 얘기해줬어. 그럴 리가요. 정훈이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도 정훈이 찾고 싶은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 처형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내와 어떤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날 정은이 집에 왔던 남자야. 정은이가 예전에 우리한테 소개시켜준 적 있었거든.
근데 그쪽 집에서 반대해서 헤어졌는데 이번에 정원이 결혼 소식이 전해진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엔 두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정원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정훈이가 내 동생인데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처형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이 있으니 점점 아내가 절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정훈이가 결혼 전에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뭐라고요? 매제네 집안에서 얼마 받을 수 있냐고. 예물이랑 예단 합쳐서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 그게 무슨... 나도 충격받았어. 우리 정은이가 그런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마 처음부터 매진의 집 재산을 노린 거야. 아니에요. 정은이는 돈 때문에 저랑 사귄 게 아닙니다. 현실을 봐. 정은이 방이 왜 텅 비어 있겠어? 미리 다 빼놓은 거지.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야. 나도 동생이라 감싸주고 싶어. 근데 이건 아니야. 매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메모의 내용, 텅 빈 방, 사진,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형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야. 그냥 헤어졌다고 생각해. 내 동생이지만 나도 옹호해주긴 힘드네. 매제 버리고 도망간 여자나 쫓으며 인생 낭비하지 마. 자넨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처형의 말에 저는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식 당일 전 남자친구와 도망간 아내. 저는 그 뒤로 아내를 향한 분노로 살았어요. 결혼식 파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회사,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웃음거리가 됐어요. 회사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다들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무나 잘 들리고 잘 보였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더 그런 일들이 확대되어 갔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아는 눈치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눈을 피했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옆 테이블에서 속닥거렸어요. 어떤 후배는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장님 힘내세요. 그런 여자 안 만난 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결혼하고 바람 피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느새 정은이는 바람 피워서 도망간 것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하긴 짐 다 챙겨서 떠난 여자, 바람을 피웠던 내가 싫어 도망갔던 도망은 간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술만 마셨어요. 혼자서 소주병을 비우면서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소식을 들으시고 충격으로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아내를 탓하진 않으셨어요. 병수야, 그 애 원망하지 마라.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절 버렸잖아요. 결혼식 날 도망갔다고요. 정은인 착한 아이야. 여기서도 아무 말 없이 안 나왔단다. 그런 애가 아니라고 다들 걱정하는 중이야. 엄마, 착한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 결혼식 날 도망가요? 병수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그 애가 그냥 도망갔을 리가 없어. 엄마, 제발 그 여자 얘기 좀 그만해요. 전 이제 그 여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전 어머니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아내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 엄마까지 그 여자 편인지 피해자는 저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집에 있던 아내의 흔적을 모두 없앴어요. 사진을 찢어버리고 선물을 버리고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정은이란 이름은 완전히 지울 거야. 다시는 그 이름 듣기도 싫어. 그렇게 다짐했으니 미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엉켜서 절 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6개월 뒤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 재발해서 결국 버티지 못하셨어요. 임종 직전 어머닌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병수야, 엄마 말씀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너 결혼하는 거 못 보고 가서 마음이 아프다. 네가 가정을 이루는 걸 봐야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엄마.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마저 이루어드리지 못한 저는 정말 죄인이나 다름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 하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도 잃고 동력도 잃은 채 저는 그저 방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마저 떠나시고 전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내도 없고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인간들, 전화를 받기 싫어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도 정리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갔죠. 그녀와 함께했던 것들과 멀어지니 조금씩 이 울분과 분노도 나아져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의 1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혼도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주변에서 소개팅이니 중매니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병수야,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이제 50인데 노후 걱정도 안 돼? 난 괜찮아. 혼자가 편해. 돈은 많이 모아놨어. 쓸 데가 없으니. 야, 제발 좀 만나봐.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거든. 한 번만 만나봐. 됐어. 난 결혼 안 해. 한 번 되어봤으니까.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승진했지만 퇴근하면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야, 김병수, 너 진짜 평생 혼자 살 거야? 외롭지 않아? 그래, 그게 편해. 누구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낫잖아. 아직도 그 여자 때문에 그래? 야, 이제 좀 잊어. 10년이 지났잖아. 잊으라고? 어떻게 잊어?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고 화나는 기억인데. 잊으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결혼식 날 500명 앞에서 버림받은 기억을. 저는 그렇게 분노를 품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웬 여자가 입구에 서 있더군요. 저녁 햇살에 역광이 져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옆에는 12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고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 이정은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피부도 까칠해졌고 눈 밑엔 그늘이 져 있었어요. 어딘가 아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그냥 원수였습니다. 10년간 저를 지옥에 빠뜨린 여자였으니까요. 안녕, 오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아내가 말을 하더군요. 있지, 이 아이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감쪽같이 사라져놓고 다른 놈 애까지 나와서 받아달라고? 내가 미쳤어? 오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뭘 진정해? 자그마치 10년이야, 10년! 이제 와서 남의 애를 받아달라고? 옆에 있던 아이가 무서워서 그녀 뒤로 숨었습니다. 12살쯤 된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감싸며 제게 뭐라고 말하려고 입을 뻥끗하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됐어, 듣기 싫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나 그동안 어디서 뭐하다 온 건지 궁금하지도 않아. 왜? 뭐 애 아빠랑 헤어졌어? 그래서 나한테 왔어?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겁에 질려서 그녀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오빠, 제발 화 좀 풀고 얘기하자. 나도 할 말 있어. 할 말? 10년 전에 할 말 있으면 했어야지. 난 들을 말 없어. 그땐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 결혼식이었어. 우리 둘 결혼식. 너 무슨 일 있었으면 나한테 이야기라도 했어야지.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져놓고 그 무슨 사정이. 아내를 향해 화를 낼수록 힘이 점점 빠져가더군요. 오빠, 나 진짜 할 말 있어. 제발 30분만요. 30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어? 그녀는 울먹이면서 사정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녀의 눈물이 절 흔들었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30분? 너한테 30초도 아까워. 좋은 말 할 때 가라. 나 더 이상 네 얼굴도 보기 싫어. 오빠 오해하지 마.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언니 아들이야. 준호. 생각 안 나? 뭐라고? 처형 아들? 저는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준호라면 그때 한 2살쯤 됐던 아이였어요. 제가 처가에 처음 갔을 때 분유값 얘기하던 그 아이였죠. 무슨 소리야? 처형 아들이 왜 당신이랑 있어? 처형은 어딨고? 오빠 제발 얘기 좀 하자. 다 말해줄게. 제발 30분만.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앞에서 더 소리 지르기도 못했고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형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건지.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10년간 나 버리고 연락도 없었는지.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준호에게는 간단한 베이커리와 음료를 주문해주고 저와 정은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그녀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어요. 내가 결혼식에 못 간 이유부터 설명해 줄게. 그날 결혼식 날 아침에 오빠랑 대화하고 나서 오빠가 나갔잖아. 그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 처형한테? 결혼식 날 아침에? 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 준호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저는 옆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가 원래 간이 안 좋았어. 선천성 담도폐쇄증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간에 문제가 있었어.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나도 그때까진 몰랐어. 언니가 숨겼거든. 근데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언니가 나한테 적합성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 뭐? 적합성 검사? 생체 간이식 말이야. 준호한테 간을 줄 수 있는지 검사하는 거. 그걸 왜 당신이... 언니가 그랬어. 가족 중에 나만 적합하다고. 언니도 형부도 혈액형이 안 맞아서 안 된대. 나만 가능하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간이식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조카가 아픈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검사 받았어. 적합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간을 줬다고? 그때 바로 준 건 아니었어. 결혼하고 나서 하려고 했거든. 오빠한테 다 말하고 둘이 상의해서 하려고 했어. 그럼 왜? 근데 결혼식 날 갑자기 준호 상태가 급변했다고 전화가 온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전화해서 절박한 목소리로 오늘 수술 안 하면 당장 준호가 죽는다고. 오늘 안에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결혼식 날? 응. 나도 당황했지. 그래서 언니한테 그랬어. 오늘 결혼식이니까 결혼식만이라도 끝나고 가면 안 되냐고. 나도 필사적이었거든.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서 네 결혼이 조카 목숨보다 중요해? 준호가 죽어가는데 넌 결혼식을 하겠다고? 네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클 때 누가 널 먹여 살렸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껏 해라.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그랬어. 준호 죽으면 그건 네 책임이다.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거야. 네가 조카 죽인 거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거야? 나도 너무 급해서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수술하고 오겠다고 말하려고 했어. 근데 언니가 뭐? 결혼식장까지 와서 바로 끌고 갔어. 전화하는 동안 결혼식에 왔더라. 신부 대기실로 와서 당장 안 가면 죽는데 말할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나도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형부랑 둘이서 날 거의 강제로 데려갔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오빠한테 말하고 가고 싶었어. 근데 그 순간 언니한테 거역하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어. 왜 그랬을까? 나한테 오빠가 있었는데 언니만 보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할 것 같고 그 와중에 결혼식 준비 때문에 내 핸드폰도 내가 들고 있지 않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언니와 형부가 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 병원 도착하니까 준호가 중환자실에 있더라. 거짓말은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바로 수술했어? 응, 그날 바로 수술 들어갔어. 내 간 일부를 준호한테 이식했어. 내가 결혼식 때문에 전날부터 금식을 한 상태여서 바로 수술이 가능했고. 결혼식 당일에? 그럼 문자라도 남겼어야지. 핸드폰이 없었어. 신부 대기실에서 붓기 들고 있느라 폰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친구한테 가방이랑 폰을 맡겨놨었어. 언니가 신부 대기실 들어올 때 친구를 내보낸 상태라 그걸 못 가져왔고. 그래서 언니한테 말했지. 폰 찾아와서 오빠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처형이 연락하기로 했어? 응. 언니가 알겠다고 하길래 난 당연히 언니가 오빠한테 연락한 줄 알았던 거야. 난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 처형이...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형이 제게 거짓말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난 수술하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겨서. 합병증? 담도가 손상됐다고 하더라. 담즙이 새어나와서 복연막이 생기고 폐혈증까지 왔어. 그게 뭔데? 쉽게 말하면 온몸에 균이 퍼진 거야. 죽을 뻔했어 진짜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2달을 있었어. 인공호흡기 달고 주사 맞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2달? 그 다음에도 일반 병실에서 4달, 퇴원하고 나서도 1년 넘게 재활해야 했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 밥도 못 먹고 죽만 먹었어.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그 말이었어. 그게 첫 마디였어. 근데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 벌써 다른 여자 만나더라. 결혼식 날 도망친 여자를 누가 기다려. 진작 잊어버려. 그러더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핸드폰 달라고 했더니 언니가 잃어버렸다고 했어. 병원에서 잃어버렸다고. 새로 바뀐 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게다가 카톡 내역도 다 사라졌더라고. 나중에 알았지. 백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 지워버렸다는 걸. 그게 누구 짓인지 알겠더군요. 처형이 일부러 아내의 모든 인간관계를 제거하려고 삭제한 것 같았어요. 정말 악독한 짓이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예전에 일하던 병원에도 가봤는데 어머님도 돌아가셨다고 하고, 오빠가 살던 집에 가봤는데 오빠는 이사 가고 없었고, 진짜 못 찾겠더라. 오빠가 연락처랑 주소만 바꿨을 뿐인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거야? 아니, 나중에 좀 나아지고 나서 한번 찾아갔었어. 오빠 회사 앞에. 뭐? 회사에 왔었어? 아내가 저를 찾아왔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응, 퇴근 시간에 기다렸어. 오빠 나오나 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걸어가는 걸 봤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난 그걸 보고 진짜 다른 사람 만난 줄 알았어. 그건 아마 회사 동료였을 거야. 나 여자 안 만났어. 나한테 아는 척이라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래. 이미 나는 남편 버리고 딴 남자 만난 여자였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으면 내가 방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 그리고 언니가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확인했다고 결혼까지 하려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냥 사라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처형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신의 여동생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는 오빠 인생 망쳤다고 생각해서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나 같은 여자가 오빠한테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진정하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형은 그때 저한테 눈물을 흘리며 정은이가 나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형이 정은이를 이용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 애는 왜 당신이 데리고 있는 거야? 7년 전에 언니네가 야반도주를 했어. 형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거든. 투자한 게 다 망해서 빚이 몇 억이나 된다나. 그러고는 밤에 몰래 도망갔어. 우리한테 아무 말 없이.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두고 도망갔다고? 언니가 나중에 문자를 보냈어. 준호 좀 맡아달라고. 자리 잡으면 데려간다고. 한 달만 맡아달라더니 그러곤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자식을 버리고 갔다고? 그게 말이 돼? 처음엔 나도 믿었어. 한 달만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만 지나면 데리러 오겠지 했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 전화는 해봤어? 당연히 했지. 근데 번호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데려갈 생각 없던 거야. 그래서 애를 당신이 키운 거야? 7년을 혼자서?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보호자인데 엄마가 아니니까 정부 지원 같은 것도 못 받고.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 하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몸이 망가진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 곱고 예쁘던 모습은 사라지고 퀭한 얼굴과 시커먼 눈밑, 움푹 패인 볼살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내 몸이 안 좋아서 이번 건강검진에서 위암이라고. 병원에서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이식 수술한 것 때문에 체력도 면역력도 떨어져 있어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추는 바람에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저 자신에게 환멸을 느낄 정도였죠. 오빠한테 찾아온 건 내가 수술 잘못되면 준호 좀 부탁하려고. 돈이라면 퇴직금이랑 적금 다 모아놨어. 준호가 성인 될 때까지만 좀 부탁해. 이 애한테 엄만 난데 내가 잘못되기라도 혼자 남잖아.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간 그녀를 원망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10년간 품었던 분노가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원망할 상대가 아내가 아니라 처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잠깐만, 그럼 처형이 나한테 한 말은 뭐야? 언니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는데? 처형이 그랬어. 당신이 결혼 전에 돈을 요구했다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이런 사진까지 보여줬어.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뒀던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얜 형부 남동생이야. 언니가 사진 찍어줬던 거고. 잘 봐, 형부랑 닮았잖아. 확실히 형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걸 전부 다 처형이 꾸며낸 거라고? 그녀는 충격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간 믿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처형은 제게 아내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며 속였죠. 그 거짓말엔 의도가 아주 다분해 보였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대체 왜 친동생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간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었는지. 아내는 조카를 살리려고 간을 떼어주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버려진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저는 그녀를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은아, 어? 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 10년 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난 그 여자 말만 듣고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믿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믿었어야 해. 당신은 믿었어야 했어. 세상 모든 사람이 널 못 믿어도 난 널 믿었어야 했는데 근데 내가 못 믿었어. 그녀도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10년 동안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상상도 못했어.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간 쌓았던 오해와 분노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전 다짐했어요. 처형한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저는 분노를 삭히며 결심했습니다. 처형 부부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흥신소를 고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의뢰인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부인분 명의로 대출이 있습니다. 8천만 원이요. 뭐? 제 아내 명의요? 네. 부인이 수술받고 입원해 있을 때 서류가 위조된 것 같습니다. 신분증, 인감 다 처형 쪽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처형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 1억 5천만 원이고 부인 신용은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신용 등급이 최하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을 떼어간 것도 모자라서 신분까지 도용해서 돈을 빌렸다니. 더 있습니다. 최근에도 추가 대출 시도 흔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부인 명의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도했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그리고 그 부부의 현재 위치도 찾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법 잘 삽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을 봤는데 처형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내가 모르는 SNS 계정에는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동생 간 떼어가고 돈 빌려서 튀고 아이까지 버리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이 상황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10년 넘게 고통받고 악인은 10년 넘게 남의 돈, 남의 선의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고요. 아동 유기죄도 적용됩니다. 7년 전이니까 공소시효 안 지났어요. 해주세요. 전부 다 고소할 겁니다. 저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정은아, 알아냈어. 처형 부부 어딨는지. 오빠 됐어. 이미 지난 일이야. 그냥 잊고 살자. 지난 일 아니야.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 그리고 준호, 우리 셋 다 그 인간들 때문에 10년을 망쳤어. 처형이 당신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내 앞으로 대출금 고지내역서가 왔으니까. 근데 언니네를 못 찾아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은행 가서 언니가 내 거 도용했다고 말했더니 서류는 완벽하다고 문제될 거 없다더라고.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말입니다. 진짜 뼛속까지 빼먹고 갔더군요. 그 거머리들이. 아내는 앙상하다 못해 이미 고사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법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너를 그리고 나를 10년 동안 지옥에서 보내게 만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죄, 대출 관련 아동 유기죄, 7년 전 준호 유기,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게 모두 그 두 인간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처형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직접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에서 처형과 마주했습니다. 매제, 왜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또 네가 우리를 망친 거야? 대체 뭐가 불만이야? 처형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뻔뻔했어요. 그런데 또라는 말이 거슬리더군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아내를 대신해 결혼하면 더 이상 아내 월급은 주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가만 생각하니 그 인간들이 아내가 저랑 결혼하면 앞으로 아내한테 돈 빼먹을 수 없으니까 저런 짓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추측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직전에 아내를 빼돌린 것도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생각해보니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애한테 간이식까지 시켜줬으면서 왜 애를 버리고 갔나 의아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아들을 이용해 아내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와 만날 수 없도록 병원에 가뒀던 거예요. 결혼을 막으려는 계획, 그리고 아내를 향한 가스라이팅,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불만이요? 당신이 10년간 한 짓을 아는데 불만이 없겠어요? 처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대출 서류 위조 기억나요? 정은이 명의로 8천만 원 빌린 거. 그건 급해서 그랬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나중에요?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자만 7천만 원이 붙었어요. 정은인 신용불량자가 돼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했고요. 그건 아동 유기도 있죠. 어린 준호 버리고 도망간 거. 그건 잠깐 맡긴 거야. 데리러 갈 거였다고. 7년 동안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생일 축하 전화 한 통 없이? 처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김병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정은이한테 꼬드김 당한 거야? 그년이 뭐라고 했어? 저도 일어섰습니다. 꼬드김? 웃기지도 않네. 정은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뭘 알아? 그녀는 은혜도 모르는 년이야. 내가 걔 키워줬어. 키워줬다고?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 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 떼어가고 돈 뜯어가고 아이까지 버리고 그게 키워준 거예요? 그건 착취고 학대야. 게다가 가스라이팅까지 해서 아내를 조종하고. 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헛소리를 해? 다 지가 알아서 한 거지 내가 하라고 시킨 거 없다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잖아. 정은이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돈 요구했다고. 다 당신이 꾸며낸 거잖아.
처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정은이가 뭘 잘못했는데? 처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제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동생을 착취한 거예요? 자식을 버린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아, 정은이 내 동생이잖아. 동생이 언니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희생한 만큼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다고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범죄야! 이 인간 말종들아! 네가 뭘 희생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는 그 희생값의 몇 배나 희생했어! 그리고 나도! 형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진짜 급했거든. 한 번만 봐줘. 합의하자. 돈 줄게. 합의요? 이제 와서 합의? 10년 동안 감쪽같이 숨어 살면서 이제 와서 합의요? 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정은이 키워준 것만 해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 형님을 노려봤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10년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 당신들인데 내가 그 10년만 생각하면 당신들 찢어 죽여도 모자라. 알아들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에서 처형은 울면서 호소했어요. 판사님, 전 동생을 키워준 사람이에요. 부모 없는 동생을 제가 키웠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대출 서류 위조, 아동 유기, 협박 문자 기록 다 나왔어요. 판결이 났습니다. 처형 징역 3년, 형부는 대출 사기를 주도한 죄로 징역 4년. 손해배상금도 전액 회수 판결이 났어요. 처형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정은, 너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저는 처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배은망덕한 년이지. 동생이 목숨 걸고 간이식으로 당신 아들 살려줬는데 그 보답이 이겁니까? 처형은 말문이 막힌 듯 대답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간 조용히 있던 아내가 나직히 말했어요. 언니, 난 언니한테 진심으로 감사했어. 키워줘서 고마웠어. 그래서 난 언니 말에 거역도 못했고, 근데 이번 일로 언니 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처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서 물었어요. 엄마, 아저씨 다 끝났어요? 전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뒀던 말을 전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위암 수술 후 꾸준한 치료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전 아내와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만 모시고요. 하객이 50명도 안 됐지만 10년 전 500명 앞에서 한 결혼식보다 100배는 행복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못다한 결혼식을 드디어 올린 겁니다. 옆에서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 날 다시 받아줘서. 내가 고마워. 10년을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준호는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이제 제 아들이 됐습니다. 처형 부부에게서 친권을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아들을 유기한 부분에서 이미 그쪽은 이길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간이식해준 아내에 대한 일을 잘 봐준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아내와 제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낸 어린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제 성을 따라 김준호가 됐어요. 아내가 무척 고마워하는데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힘들 때 저를 떠올리고 용기 있게 제게 찾아와준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1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답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늦었지만 제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